자, 우리 교재 137쪽에 보시면은 비판적 사고 능력 할 차례입니다. 앞부분에 사실적 사고 능력, 다음에 또 추론적 사고 능력까지 보셨죠. 사실적 사고 능력은 있는 그대로의 이해, 지문에. 그 다음 추론적 이해는 사고 능력은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나 생략된 내용을 추리하는 능력을 뜻하죠. 비판이라 하는 말은 독자 우위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사실적 사고 능력이나 추론적 사고 능력은 필자의 태도나 필자의 의도, 필자의 관점 등을 추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은 이제 필자의 생각을 읽고 독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에 기착이 되어 있어요. 독자 우위다 또는 뭐 종합적 사고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밑에 보니까 첫째 줄에 비판적 읽기는 비판이라는 개념이 그래죠.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독자로서 이게 옳은지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독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글상자 읽어두고 2번 한번 봐요. 비판적이 일반적 과정. 자, 1번에 비판적 의문 제기하기. 이럴 때는 옆에다 빗금 치고 반론 제기 또는 문제 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들 문제 제기하는 건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의 판단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를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가, 또 필자의 생각만이 모두 다 옳다 또는 바르다라고 보기 어려울 때도 있죠. 왜 관점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정답이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선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은 필자의 관점을 추리하고 그와는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효용성 밑줄. 효용성은 한마디로 쓸모, 쓰임새 이런 얘기.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사서 효용적 가치, 효용성 하면 쓰임새, 쓸모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글을 읽고 이 글이 어떤 쓸모가 있는가, 그죠? 독자에게 어떤 쓰임새가 있는가. 자, 그리고 네 번째, 심층적으로 확정하기는 읽어두고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이 판단을 아울러서 우리가 문제 유형은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그 종합적 분석은 한번 쭉 읽어두세요. 뒤에 여러분 140쪽에 보세요. 정보의 평가, 여기 1, 2번에 1번에 140쪽 상단부에 라지 A, 2번에 라지 B, 140쪽입니다. 문제 유형이 비판적 사고 능력의 대표적인 문제가 이 두 가지예요. 반응의 적절성 문제와 반론 제기 두 개. 그래서 자주는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문제 유형에 대한 뭡니까? 숙련을 해둬야 되겠죠. 그렇다면 반응의 적절성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둘째 줄 봐요. 독자의 반응이 과연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건 먼저 바로 뒤에도 있지만 내용, 그러니까 텍스트의 내용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없는 내용으로 반응하면 맞지가 않죠, 그죠? 그렇게 판단을 가져가면 되고, 반론 제기, 문제 제기와 포함해서 반론 제기는 둘째 줄 근거와 주장 사이의 관계가 논리적인가. 우리 앞에 추론에서 봤을 때 논증의 오류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근거, 즉 논거, 논술문에는 논거라 그래요. 일반적인 근거를. 근거와 주장 사이의 논리적인 문제점이 발견된 게 오류입니다. 이게 타당해야, 논리성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는 거겠죠. 어디까지나. 그 점을 판단하고 또 주장이 실현될 가치가 있는가?
이런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입니까? 반론을 제기할 문제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면 되겠구나라는 문제점.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반론을 적절하게 가져갔는가? 이런 문제.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문제 연습해 보면 돼요. 요 두 가지 문제니까. 어렵게 생각이 들면은 좀 전에 비판적 읽기의 과정 하나 둘 세 가지 봤죠. 그죠? 그거 하고 요거 두 개만 알아두세요. 문제 유형이 요렇다 이런 것. 그래서 연습을 해두면 됩니다. 생각으로 푸는 문제 한번 접목 두 문제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는 이해를 굳히시기 바랍니다. 1번 보죠. 내용상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어요. 다음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밑줄. 이때는 반론 제기까지는 나아가지 않더라도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점을 찾는데 주력해야죠. 지금 첫째, 둘째 줄 받고 있다까지 빗금. 그 보면은 을 한다, 고 있다. 이래서 앞에 서두가 나와 있고 그 뒤에 그리고 쭉 나와 있습니다. 고구마에 대한 얘기예요. 쭉 집어 읽어보면은. 고구마가 우리가 보통 구황식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 그 음식 대용으로. 자, 그런 얘기 하면서 요즘에는 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분자 육종으로 굉장히 고구마, 슈퍼 고구마가 생기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응용과학, 고구마를 통한 금방 얘기한 생체공학 기술의 활용을 접목한 응용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죠. 그럼 반론까지 생각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응용과학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 여기서 한번 착안을 한다면 1번에 유전자 조작 고구마의 재배는 인체 위해성, 인체 위험하냐? 그래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이럴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로 합당합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갈까요? 2번 지문은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이건 문법 관련 지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력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도움 닿겠죠. 자, 이번에 보면은 다음 글에 필자가 있습니다. 그 지문이 하나 딸랑 나오고 보기가 밑에 깔려있어요. 우측 페이지에. 따라서 보기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지문에 해당하는 생각을 가진 필자가 그 다음에 보기의 생각을 가진 필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 그러니까 이 둘 다 읽어둬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시각적 효과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한글의 음절 단위 표기 방식. 이걸 모아쓰기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문법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한글과 알파벳 표기가 사실은 둘 다 무슨 문자예요? 문자의 종류상 어문 문자입니다. 어문 문자는 잠과 몸으로 나눌 수 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얘도 어문 문자 가장 발달한 단계입니다. 문자의 종류상 어문 문자인데 이 표기에서 한글의 표기와 알파벳 표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요게 자음이죠. 모음. 다음에 여기 받침 있잖아요. 한글에서는 받침에다 뭘 표기한다? 자음에다 적었어요. 받침으로 자음을 적습니다. 근데 여기 알파벳은 A가, O가 줄침 부분이 모음입니다. 그리고 BT가 자음이죠. 이 적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자음과 모음을 쭉 줄 세우듯 열거했습니다. 이런 표기 방법을 알파벳 표기 방법을 뭐라 그래요? 풀어쓰기라 그래요. 풀어쓰기. 다음에 한글의 표기 받침을 자음을 들이대서 답할 때 피입을 다는 것을 모아쓰기라 그래요. 이런 모아쓰기 한글 표기와 영어의 풀어쓰기 다릅니다. 모아쓰기도 장단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지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글의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표기 방식도 매우 효율적이다. 효율성
그 밑에 넷째 줄 마지막 줄에 보면 시각적인 집중성 밑줄. 시각적인 집중성. 밥이에서 의미 해석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죠. 발음대로 밥이 연결하면 무슨 뜻인가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러한 모아쓰기 방식은 동음 이어 분별 밑줄. 그러니까 여기 모아쓰기 방법의 그 장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 효율성, 의미 해석이 빠르다는 얘기고. 그죠? 봐봐. 여기 이렇게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풀어쓰기 식으로 밥이 이렇게 썼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참 원래의 형태대로 맞추어서 연결해봐야 의미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나 이건 딱 보면 밥 뜻이 명료하게 전달이 강하게. 그게 시각적 거기 나오는 집중성이란 말이고 의미 해석이 빠르다는 말이고 우측에 동음 이어 구분 능력은 예를 들면 자 여기 이 발음이 같아요. 표기는 다르지만 반듯이 이렇게 발음 안 합니다. 발음은 반드시 또 반드시 발음 똑같아요. 표기는 다르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구조는 이 표기 구조에서 뭡니까? 지금 모아쓰기를 한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반듯이란 뜻이 담아있어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이런 뜻이고 반드시 하는 것은 이렇게 표기하면은 이건 꼭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꼭 이런 뜻. 이렇게 뜻이 다른 말들을 모아쓰기를 실현함으로써 뜻 구별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동음이 이어 식별하게 해준다. 이런. 자, 해서 뭐 제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 지문 해석 능력을 지금 연결했는데 첫 번째 지문은 필자는 한글 모아쓰기, 즉 음절 단위 표기 방식의 장점을 언급한 글입니다. 다음에 보기. 요즘같이 거의 모든 문자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상황에서 한글의 모아쓰기는 많은 약점을 지적해요. 아마 쭉 보면 풀어쓰기가 낫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마지막에 한글도 하루빨리 풀어쓰기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이 부분은 보기 부분은 쓰기에만 집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표기 방식은 쓰기도 있고 쓴 것을 읽는 읽기도 있습니다. 그럼 한글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것도 그죠? 그럼 영어처럼 풀어쓰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 디귿, 숏 이렇게 돼요. 그잖아요. 바, 니은, 여기 니은이고요. 다음에 디귿,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숏, 이. 뜻구별 안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고 뜻구별도 안 됩니다. 풀어쓰기는.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읽을 때도 이걸 지금 알파벳처럼 풀어쓰기를 했다면은 시각적 효율성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보기 잘하면 쓸 때만의 효율성을 쓸 때만을 얘기했지만 문자는 쓰기도 하지만 읽는 것도 있거든요. 읽을 때 독서할 때의 효율성은 이렇게 풀어쓰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모아쓰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보기는 그걸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모아쓰기의 장점을 언급한 필자의 표현으로 보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려면 2번 보세요. 문자의 효용이라는 것은 문자로 쓰기도 있고 그죠? 문자를 읽는 독자 입장도 있잖아요. 오히려 읽을 때 편리하면서 찾아야 한다. 풀어쓰기는 시각적인 효과를 떨어뜨려 여기 써놨죠. 그죠? 반드시 풀어쓰기 해놔봤습니다. 그래서 문자 해독과 독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뭡니까? 바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보기의 주장은 제고되어야 한다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정확하겠죠. 자, 그렇게 문제제기 또는 반론제기, 반응의 적절성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구사하면 큰 무리수가 없습니다. 자, 비판적 사고 능력 조금 봤는데 지문 하나만 보죠. 지문 하나만. 여러분 06번에서 08번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 해설지 보면 이 제목이 유제론이에요. 유제론. 해설지 뒤에 따로 있죠. 그죠? 여러분 교재 149쪽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마지막에 유제론 돼 있죠. 지문 이해 149쪽에 갈래가 수필인데 고전 수필입니다. 성격 비판적 주제 알아놓으세요. 최근까지 문제 나왔습니다. 149쪽에 그 8번 끝부분에 있잖아. 지문 이해해가지고. 주제가 신분을 떠나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제도, 즉 다시 말하면 과거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글입니다. 저자는 허균이에요. 유제론. 자, 질문 한번 볼까요? 일단 문제가 세 문항 나와 있잖아요.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조금 길다 싶으면은 문항이 두 문항 이상이면 문항을 먼저 알고 푸는 게 수험생으로의 순서입니다. 6번은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논거로 적절해지는 것. 근거 찾기입니다. 그 다음 7번은 한자 문제죠. 한자성어. 한자성어로 표현하는 능력, 상황에. 다음 8번은 이 글과 관련해서 니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불만. 이것도 한자 속담과 관련은 돼요. 이런 속담들에 대한 이해 기본적으로 하셔가지고 어떤 불만을 품을 수 있을까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지문이 중요하니까 지문 독해 삼아 연결하면서 문제도 해결합시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과 더불어 하늘이 준 직분을 행하는 것이니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관직에 있는 사람, 공무원도 마찬가지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성균관의 학생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재능을 지금 가지기 위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마음껏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뻘뻘뻘 외기만 해서 되겠는가? 그래가지고는 깡통 공무원 되겠죠. 그렇지 않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드린 좀 우스운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힘내세요 나의 제자들에가 프린트 하나 드렸죠.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프린트 하나 드렸는데 댓글 하나 보세요. 지금부터 공부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입장 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노량진 3년차 정도도 아닙니다. 가령 노량진 3년차 정도면은 지방에서 공부 한 2, 3년 해가지고 지금 6, 7년 된 거예요. 어쩌면은. 노량진에 3년, 4년 공부한다고 해서 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호봉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까지 모조리 떨어졌어요. 지난 추석에도 쪽방에서 오그리고 동강 들였는데 합격 소식 기다리는 부모님 뵐 면목이 없어요. 이참에 고향 가서 미나리 농사나 지으려 합니다. 흑흑. 어이 친구, 농사질 땅이라도 있어 참 부럽소. 쓱 빼면 다시 도는 미나리처럼 마음 다지고 다시 와서. 이 얘기는 마지막에 학원 알바 절대 아님, 뭐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진짜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시답지 않은 시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장나기 전에 지금부터 수업 꼼꼼하게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문제풀이반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침에. 문제풀이반 정도면 이론은 한두 번 들었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론도 정리가 전혀 안 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꼼꼼하게 그에 따른 이론 수렴도. 결국엔 보면은 여러분이 이론을 왜 공부하느냐면은 여러분 수험생이니까 문제의 득점을 높이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합니다. 이론의 이해도 없이 대충 얽어 놓는 학습 가지고는 문제를 어떻습니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에 여러분의 눈높이 물론 고려합니다. 고려해서 학습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맞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요. 왜?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2달.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회차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독 이런 것. 그러니까 한 번 듣고 2번 듣기도 하고 심지어 3번까지도 듣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많이 들은 능사는 아니겠으나 왜? 자기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이 그런 얘기 하지만 교사 이전 학생이에요. 교사 이전 학생을 시쳇말로 얘기하면 티처보이입니다.
이게 유행의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든 걸 떠먹여주면 줘야 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말을 물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퍼먹일 수는 없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말? 처음 듣는다.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이라고 하면 내가 말주인이다. 말을 물가까지 데리고 가서 방법을, 물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면 그걸 자기가 먹어야 돼, 손수. 그걸 안 먹어, 먹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힝거리고 앉아는 거예요. 이런 타성적이고 수동적인 해석 방법 가지고는 한계가 있대요, 공부라는 게. 요즘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금방 얘기한 물을 먹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학습으로 티처보이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도 여기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도 들었고 경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적 방향을 어느 정도 기본 원리를 배우면 이걸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요즘 뭐 그런 말 유행하죠. 스스로 학습하는 것. 그죠? 주도적 학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얘기 유행하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우면 습관화시켜서 처음부터 그게 발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차수나 회독수를 늘리면서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리고 암기만 아니라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기본 원리서부터 냅다 어렵다, 내 수준이 안 맞다, 이렇게 점검돼버리면 여러분의 기본 지식은 이룰 데가 없다고 봅니다. 왜? 문제풀이반에서 문제를 보니까 이론 수업에서 아주 재미있게 리얼하게 익살스럽게 막 배꼽이 굴러다닐 정도로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보니까 문제풀이 가니까 거의 모릅니다. 몇 번씩 들어도. 왜? 있어야 할 배경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의 체계화, 각 과목마다 학습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공부를 준열히 해나가신, 물론 완벽히 알아야 된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는. 처음부터 완벽히 알아야 된다는 건 지나칩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칠 때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기본 이론 시간에 문제 해결력, 득점 이렇게 고르게 점검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점을 미리 조금 이해하시라고. 자칫하면 노량진뿐만 아니라 대구서만도 3, 4년 공부해도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죠? 합격자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활하면서 적은 뭐 몇몇 시들을 이렇게 엮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인 거야. 지난 시간에 또 얘기한 바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들을 때 잘 이제 이 지식들을 하나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억지로 이해하지 말라고 뒀다 하라 그랬죠. 그 뒀다 하라는 것은 나중에 이회독 할 때 또 연결을 닫고 아니면 심화학습 과목에 또 연계해서 해석하고 이런 수업의 절대 시간을 계속 버무려 가지고 한 8개월 정도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본 지식이 딱 틀을 잡고 이제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재미로만 깔고 펀해서 웃기지 않으면 뭐 환불해 드립니다. 이게 뭐 코미디 보러 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은 전부 엉터리 수업이야. 내가 볼 적에는 주가 공부 학습인데 그걸 웃기는 것만 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구미의 취향에만 맞춰가지면 본질적인 수업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없지. 누가 보더라도. 그럴 바에는 개그 콘서트 보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초보 단계니까 뭐 지나치게 조금 포하기 어려운 것은 일단 두더라도 복습은 꼭꼭 하셔야 돼요. 물론 시간이 하루 수업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습도 여의치 않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빠지지 말고 꼼꼼하게 듣고 한번 로테이션. 그리고 뭔가 잘 안 될 때 뭐 공부 한 달 했는데 왜 이리 뭐 점수가 안 나오고 이건 성급한 판단이에요. 왜? 이제 정리되지 않고 또 이론이 연결이 닿지 않은 것들이 하나하나 교통 정리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 토대가 이루어져서 이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 점도 감안하고 공부란 것도 일종의 기능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익숙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을 계속 갖다 대야 돼요.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조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 내가 이 바보도 아닌데 한국말을 지금 20몇 년 해왔는데 이 보니까 이 말 뜻도 모르면 이 오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들어. 영어야 외국어니까 잘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잖아.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하면서 꼭 알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한번 보시죠. 계속.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임금과 더불어 하늘이 준 직분을 행하는 것이니 우리 이제 145쪽입니다. 6번 질문입니다.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인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하여 굉장히 제 신분이 귀하니까 많이 주자. 응? 능력을 많이 주자. 이런 건 아니겠죠. 대통령 아들이면 능력을 많이 줘야 되는데 한편으로 박지만이 같은 친구는 어떻습니까? 허구한 날 마약하러 뛰댕기고 지금 자기 누나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지금도 전과 몇 번 냅니다. 아시다시피. 그 무슨 재능이 있겠어요? 특별하게.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사람은 자기 재능이 다 있는 바 그 하늘이 준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개발해서 나름대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렇게 언급되면서 천한집 자식이라고 인색하게 주지는 않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진 임금은 이런 것을 알고 인재를 들어 초야에서 초야라면은 그 일반적인 한간에서 구했다 이런 얘기죠. 더러 항복한 오랑캐 장수 중에서도 뽑았으며 더러 도둑 중에서도 끌어올리고 더러 창거지기를 등용하기도 했다. 이런 미천한 사람이라도 재능만 있으면 인재를 발탁했다 이런 얘기죠. 이들은데 알맞은 자리에 등용되어 재능을 한껏 펼쳤다. 나라가 복을 받고 치적이 날로 융성게 된 것은 이 방법. 신분의 고하, 신분의 비천을 막론하고 재능에 따라서 인재를 발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방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이다. 중국의 제일 큰 나라도 인재를 빠뜨릴까 걱정하여 늘 그 일을 생각한다. 잠자리에서도 생각하고 잠자리가 아니고 잠자리 발음해야 되겠네. 어쨌든 밥 먹을 때에도 단식한다. 어찌하여 숲속과 연못가에서 살면서 큰 보배를 품고도 팔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고 연결찬 인재가 하급구실 아침 속에 묻혀서 끝내 그 포부를 펴지 못하는가. 정말 인재를 모두 얻기는 어렵거니와 모두 거두어 쓰기도 또한 어렵다. 자, 이제 우리나라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이 조선 그죠? 흑윤당 대 광해군 때 아니겠습니까? 좁고 인재가 드물게 나서 예부터 걱정거리였다. 더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의 길이 더 좁아졌다. 밑줄. 이 부분은 서울 출신의 누굽니까? 자식은 과거 시험을 못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과거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는 거죠. 또 조선 후기 오면 어떻습니까? 함경도 출신의 사람 또 과거 못 보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국사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명망 있는 집 자식 음서제도 이런 거 있죠. 아빠가 판소도 하면 자기도 덩달아 시험도 안 치고 어떻습니까? 특채되어 가지고 그 얼마 전에 현대판 음서제도냐 이래 가지고 여기 대구에 무슨 센터 있죠? 현풍이 건립되는 그 과학 무슨 센터에 그 공무원 9명인가 11명인가를 선발하면서 성적이 1등인 사람이 떨어지고 합격인 사람 보니까 전부 관련된 공무원, 고위 자제의 아들 이런 애들입니다. 다시 뽑기를 했죠. 그죠? 현대판 음서제도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 상당히 이건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능력에 맞게끔 뽑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공무원, 공채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뭐라고 하니까 부정이 저질러지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저 사람은 삼촌이 스타야, 별 한 개야. 그러니까 군무원 시켜주고 이러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공부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이유가 없죠. 그런 걸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또 조선시대니까 그 시대성에 맞게끔 그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자, 그래서 쭉 보시고요. 그 다음 단락.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이것을 명문의 집과 과거로서 제한하죠.
인재가 늘 모자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서고금에 첩이 난 아들이 재주를 쓰지 않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이 말은 우리 그 서울들은 시험을 치지 못하게 했거든요. 제한은 이런 부분. 우리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또 두 번 시집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했다는 건 시험조차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조망만 하고 더욱이 양쪽으로 한 게 일본과 청나라겠죠. 상위 기형인은 이 나라에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두려워해도 도로 나란 일이 제대로 될지 점칠 수 없는데 도리어 그 길을 인재 등용의 길을 스스로 막고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없다. 인재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은 알고 있으면서 인재가 없다. 방법상의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이 동시에 연결되죠. 이때 인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나와 다음에 인재가 없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동시에 제시되는 것을 이율배반 이런 표현해요. 이율배반. 좀 이따가 더 봅시다. 남쪽 나라를 치러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내달리는 것인 남쪽 나라를 정발하러 간다면 수레를 남쪽으로 향해야 남쪽으로 가야 그 나라를 정발하든지 뭐 싸우든지 할 거 아닌가 봐. 그럼 북쪽으로 두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순, 자가당착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겠느냐? 참으로 이웃 나라가 알까 두렵다. 한낱 여인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이 마음이 어쩌나 온율의 소리를 내린다. 이런 속담도 있죠. 하물며 원망을 품은 산에 서울들 또 원망에 찬 호람이 두 번 시집간 여자. 자식이 관직에 나가지 못하니까 시험 볼 기회조차 박탈당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 나중에 그 문제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런 항변을 할 겁니다. 왕과 제후와 재산과 정성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 노력만 하면 된다. 평등의 의미를 강조한 이런 표현을 얘기할 거예요. 6번.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드물게 난다. 오랑캐 출신의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2번은 답이 되죠. 오랑캐 출신의 인재를 등용한 예를 얘기한 거지. 이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다음 7번. 계획의 문맥적 의미와 통한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정답은 자가당착인데 그게 없다면 이율배반 두 가지 주장이 한꺼번에 언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율배반. 이율배반은 2번이죠. 한자어들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조금 낯설지만 원래 길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가는 것과 길을 알되 그죠? 지식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갈 길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익혀야 될 문제들이니까 차근차근히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8번 갈까요? 미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불만. 금방 얘기한 서울들이나 두 번 시집간 여자가 자기 자녀들이 관직에 시험조차 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어떤 불만을 터뜨리겠는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1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건 관계가 멀어요. 가령 4번은 권불 10년이요. 그죠? 다음에 또 화무 11호. 권은 권세매다. 권세가 10년 가기가 어렵고 가지 못하고 화무 11호. 꽃화죠. 꽃은 10일 붉을 것이 없다. 권세를 10년을 못 가고 꽃은 10일을 가지 못한다. 권세의 짧음 이거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법이죠. 권세가 오래가지 못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 문제, 지문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문제에 많이 나왔고 이런 문제 유형을 또 지문과 더불어 한 번 더 깊이 있게 해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 한번 풀어보고 또 부족한 것은 아침 강의에 충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뒤에 150쪽 볼까요? 지금까지 독해의 원리를 공부했어요. 우리 앞에는 맨 처음에 독해의 영역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러니까 쓰기까지 보고 읽기, 독해의 원리에서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방법적인 문제 유형에 따라 해결을 했습니다. 3장에 이제 실용문의 종류예요.
우리가 실용문 하면은 비문여문이다 이렇게. 문학적인 글이 아닌 일반적인 문종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보든 공무원 시험에서는 논설문의 이 모든 것 중에서 논설문이 80% 차지합니다. 주장하는 걸. 그래서 여긴 이 실용문종, 논설문, 설명문, 기행문 이런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으면 개념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어떤 걸 알아둬야 한다 그 정도 선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가장 문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 실제 문제는 실제 지문을 갖다 들이내놓고 논술문이든 기행문이든 거기에 대한 독해 능력을 묻는 게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고 지금 여기는 기본이긴 하지만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자, 연결해 볼까요? 일반 논술문. 논술문을 뭘 논술문이라 그러나 자기 주장을 한 글이에요. 자기 주장을 했다. 그러면 말이 좀 길죠. 논술문의 짜임, 보편적인 짜임이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의 논지, 주장하는 바를 제시하죠. 뭐 문제 제기도 있고. 그 다음 본론의 논지를 증명해 나갑니다. 전개하면서. 논증이 많이 나오겠죠. 결론은 논지를 정리하면서. 본론의 요약 정리하면 주제를 강조할 수도 있고 또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기본적인 글쓰기 단계와 일치하니까 이런 기본적 구도 아래서 내가 서술 어형들 특히 중요시겠죠. 그런 거 잘 판단하면서 가시 정보를 많이 원용해야 됩니다. 논술문의 요건 읽어두고 유형 설득적 논술문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김이 독립선언서 대표적으로. 그리고 논증적 논술문은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그 뒤에 지문 다 있습니다. 전문이. 그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설득적 논설문은 기미 독립선언서. 그리고 논증적 논설문은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나중에 한번들 보시고요. 논설문의 독해 한번 읽어두세요. 설명문. 설명이란 말을 얘기했듯이 독자가 잘 모르는 것을 알기 쉽게 풀어준 글이 설명의 낱말 뜻입니다. 설명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에요. 정보 전달. 주장하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따라서 3번의 설명문의 독해 한번 읽어두기 바랍니다. 다음 3번 기행문 갑니다. 152쪽의 기행문. 기행문에는 정의에서 견문, 여행 중에 체험한 견문 동그라미, 감상 동그라미, 여정 동그라미. 따라서 견문, 감상, 여정이 기행문의 3요소예요. 기행문의 3가지 요소란 말이야. 기행문서는 요령 한번 읽어두고요. 그리고 4번 전기문 볼까요? 어떤 인물의 생애를 교훈을 목적으로 사실이 입각해서 기록합니다. 사실이 입각 밑줄. 이게 일반적인 역사소설과 다른 점이에요. 역사소설은 사실을 안 적어도 됩니다. 허구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측의 전기문, 사실적, 교훈성, 문학성. 문학성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그 점 참고. 그래서 전기문을 일반적으로 수필 그리기도 합니다. 문학성 때문에. 자, 전기문의 종류 조금 연결해 둡시다. 이번에 자서전, 그리고 회고록은 생에서 중요했던 활동 발췌하죠. 한 부분을. 한 시기를 발췌합니다. 평전은 비평 중심의 전기. 평전. 우리 옛날에 육차교과서 잊지 못할 윤동주 나와드렸죠. 열전. 열전은 여러 사람의 전기입니다. 행장, 윤씨 행장이 있죠. 김만 중에. 서간문은 일반적인 편집글인데요. 서간문의 종의 1번 대상의 공한문은 여러분 공공의 문서. 공무원이 직무상 보내는 문서. 공문서라고도 하지만 이걸 주고 보낼 때는 이게 뭐가 됩니까? 서간문의 양식이죠. 그 다음 사한문은 개인적인 편집글입니다. 넘기시면 서간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번의 겁봉석의 용어. 중요합니다. 별 하나 해두시고. 봉투의 이름 뒤에 좌하. 상대를 굉장히 높여요.
그 뒤에 가면은 괄호 안에 있는 이건 괴하입니다. 괴하. 나무목 뒤에 있는 게 있죠. 괴하. 책상괴, 상괴. 책상 아래에 놓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괴하는 여기 나오는 좌하, 괴하, 그리고 존하 이런 말은 상대방을 굉장히 높입니다. 손이 사람에게 쓰는 말. 본지 입납. 본가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원래 본가에는 어른, 자기 부모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데 자식된 도리로 부모에게 보낸다. 아버지, 어머니 함자를 적기가 못하죠. 그럴 때는 자기 이름 적습니다. 자기가 보내고 자기 이름 적고 밑에다가 본지 입납 또는 본가 입납하면 본가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친전, 뒤에 가로 안에 보니까 원래 말이 인비친전입니다. 인비친전. 인비, 사람의 일은 비밀스러우니까 친전, 본인이 직접 개봉하라 이런 뜻입니다. 본인이 직접 개봉하세요. 전교 귀주군 알아둬야죠. 다 알아주면 되지만. 그러니까 편지받을 사람이 개인이 아닙니다. 기관이나 단체. 기관이나 단체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세종공무원 학원 귀중 이렇게 되죠. 회사나 단체. 귀하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인형, 대형, 아형은 친구를 고상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 외 한문투 한번 연결해 두고 가끔 겉봉석이 용어가 한자, 어휘와 함께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익혀두시고요. 기사문, 신문기사를 염두에 두면서 기사문의 특징, 형식이 3번의 형식 보면은 역피라미드 구성이 있죠. 위에 표제가 글씨가 가장 커요. 헤드라인. 그리고 이제 전문은 본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본문, 해설. 이런 것들이 글씨가 점점 우리 신문기사를 생각하면 글자 호수가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그 글자 크기만 해도 위에가 크고 밑에가 좁으니까 역피라미드 구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문이. 자, 공문서 비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문서 간단하게만 나와 있지만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통칭해서 공문서라 그럽니다. 뭐 편지도 있고 일반적인 문서 형식도 있고 또 기획서도 있고 품위서도 있고 많겠죠. 양식은. 작성 요령 표준을 사용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라. 문서는 공문 한글로 적대. 한글로 적어도 한글 안에 한자가 엄청 많습니다. 한자로 일일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밑에 한번 쭉 읽어 두시고요. 자, 그 위에 이제 광고문 같은 것도 공부를 조금 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광고문은 주로 이제 광고문의 기법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기교 있죠. 또 광고 문구 창안, 조건에 맞는 글쓰기. 거기 적어놓으세요. 광고문 옆에. 조건에 맞는 글쓰기. 문제 유형이 조건에 맞는 글쓰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춰 광고문을 작성하려 한다.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라든가 그건 이제 장문 파트인데 두 번째 얘기할 것은 광고문의 표현 기교. 뭐 광고문은 참 수사법이 현란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보여요. 이런 건 뭡니까? 바로 공감각적 표현이거든요. 그런 두세 가지 문제에 주력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봐요. 생각으로 푸는 문제 1번. 독도 홍보를 위한 문자 메시지 공모.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광고 문구라고도 보이는데 조건에 맞는 글쓰기입니다. 그 조건 보면은 대상은 의인화, 의인법, 대조와 대꾸, 수사법, 독도에 대한 관심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형식적 조건, 마지막은 내용적 조건입니다. 조건에 맞는 글쓰기는 형식 조건과 내용 조건으로 순서로 풀어라 그랬죠. 멀리하면 남의 땅, 가까이하면 우리 땅. 멀리하다 가까이하다 대조는 반대되어 있죠.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한 관심이 정도 있습니다만은 대상을 의인화하진 못했죠. 무심하면 외로운 섬. 섬이 외롭다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정한 섬. 외롭다 다정하다 뭡니까? 대조도 되어 있고 비슷한 가락이 나란히 늘어나 있으니까 대꾸도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린 소중한 우리의 삶. 2번이 정답이네. 대꾸는 나중에 대조법과 수사법이 다릅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면, 자, 그게 외로운 섬, 외롭다 다정하다가 내용상 반대잖아요. 뜻이. 그게 대조입니다. 내용상 반대되어야 대조법. 또 비슷한 문장 양식 구성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이루면 그게 대꾸법입니다. 보면은 무심하면 외로운 섬, 알고 보면 다정한 섬, 무심하면 외로운 섬, 빗금. 그 앞뒤가 문장 구조가 똑같죠, 그죠? 구가 이렇게 나란히 병립되어 있는 게 대꾸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외롭다, 다정하다는 것은 섬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인격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취급법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뒷문장은 독재된 관심, 애정의 내용면을 충족했으니까 2번만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죠. 다른 것들은 하나하나씩 비껴나있고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그 정도 얘기하고 주요 지문 독해는 생략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듯이 여러분들 무료 강좌라도 올라가 있는 게 있고 기미 독립선언서 같은 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내용이 폭 많습니다. 문제도 조금 많이 들어있죠.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있게 학습을 할 대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189쪽에 가면 문학입니다. 우리가 2주차에서 지금 2주 다 가기 전에 지금 독해, 그러니까 독해 부분 한 편을 공부를 했다. 완벽하게 공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가지고 한 편당의 정리가 좀 필요하죠,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한 편 정리된 부분은 내일은 좀 그럴 거고, 한 셋째 주쯤, 다음 주쯤에 또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조금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해가면 되겠구나 하는 문제 유형들 몇 개 깔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3편의 문학 영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학편은 문제가 요즘 많이 축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게 나오면 한 2문제. 요즘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문제 내지 4문제. 비중이 썩 높지 않아요. 한때는 문학이 반 정도 나왔는데, 근데 요즘에 아직까지도 문학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 직렬이 있긴 합니다. 서울시. 근데 원래부터 서울시가, 작년부터죠. 서울시가 이걸 공개형으로 터뜨렸거든요. 9급, 7급. 작년 2013년부터. 그러고 나니까 9급을 딱 열어보니까 문학 문제가 많이 줄어 있어요. 7급은 아직까지 10문제 서울시 나오는데 그 전까지 2012년까지 서울시 보면 10문제 이상이 문학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문학은 사실은 문항이 2-3문제로 적더라도 이걸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문학을 많이 배워왔고 또 교육행정적 이러한 직렬은 문학을 또 많이 시험 문제에 내고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점 감안해서 이 부분은 또 수업을 아주 그냥 대충 얽어서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구절이니까 그래서 제가 따로 한 편 두고 학습 방향의 모색을 또 꼼꼼하게 가져가야 될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해 놓는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문법은 공부를 해 놓으면 다 알아져요. 원리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문학 파트는 원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원리를 대부분 적용하는데 그게 언어적이고 문학적 감수성이 좀 있어야 돼. 작품을 보는 능력이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공부만 했다고 다 맞춰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한 그 갈래마다 편마다 특질이 있으니까 그런 특질을 감안해서 학습을 조금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여기부터 연결해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시고요.